자, 요거 여러분들 작가가 그 작년에 그거 작가랑 똑같죠? 기억납니까? 작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작품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좋은 작품이었는데. 뭐라고요? 뭐였어? 땅끝이요, 땅끝. 땅끝 기억나요, 여러분들? 땅끝 썼던 작가랑 같은 작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어,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나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뭔가 곁에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거나 두렵겠죠, 맞죠? 뭐 물론 이제 저기 뭐냐 사교성이 매우 좋은 사람은 궁금해서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겠지만 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죠. 자, 그래서 살펴보자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복숭아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압니까? 약간 겹겹이 이렇게 펴요. 한 겹 이렇게 있으면 한 겹 살짝 겹쳐지고 이렇게 해서 쫙 펼쳐져 있거든. 그래서 느낌은 약간 벚꽃이랑 비슷하게 좀 겹벚꽃이랑 비슷하게 좀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은 좀 더 핫핑크에 가깝고요. 근데 얘가요, 나무 하나에 다 잎이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벚꽃도 보면요, 같은 나무 같은 가지인데 어떤 색은 조금 더 핑크색에 가깝고 어떤 거는 좀 더 흰색에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복숭아 나무도 원래 나무에 잎의 색깔이 다 조금씩 달라. 근데 화자는 지금 그거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 쟤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에 되게 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자, 그래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뭐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대상을 뭐 한 거야? 멀리한 거죠. 자,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감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쌤이 지난번에 물리적 거리랑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자는 저 복숭아 나무와 물리적 거리 가까워 멀어? 멀어요. 멀어. 안 났으니까. 맞죠? 그러면 심리적 거리 멀어 가까워? 멀어요. 멀어. 이해 못했잖아. 맞죠? 자, 흰 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거, 요게 지금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다. 그쵸? 자,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 가까이 가지 않았어. 왜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는 곁에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죠. 뭐 반복했으니까 운율은 당연하고, 왜 멀리로라고 얘기했을까? 그만큼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뭘 강조하는데?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죠.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게 바로 뭔데? 그 복숭아 나무의 본질입니다. 본질적 모습이죠. 본질적 모습, 내면의 모습. 여기서 참모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그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내면의 어떤 무언가,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나는 그 나무를 멀리서 알았답니다. 눈부셔 알았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모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적 거리 뭐로 가까워? 멀어요. 뭐로? 심리적 거리 뭐로 가까워? 가까워요. 가까워졌어. 맞죠? 아직 복숭아 나무 곁에 간 건 아니야. 맞죠? 물리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왜 가까움을 느꼈는데? 이해했으니까. 그렇죠?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그래서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해내고 싶은 것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외로웠을 것인데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이해에서 이해로 한 단계 더 뭐가 되는 거야? 심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했어. 나는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거에서 1차 이해를 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옆에 안 갔으니까 외로웠을 거라고.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얘는 피우고 싶은 빛깔이 너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상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심화야. 이게 무관심이 아니고. 알겠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한다라는 말이랑 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흩어진 꽃잎들이 원래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나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먼데 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간의 흐름이죠. 먼데 닿았을 무렵. 자, 시간의 흐름 쌤이 얘기했다, 그쵸? 예전에 시간의 흐름의 개념에 대해서. 자, 그래서 흩어진 꽃잎들이 멀리 날아간 그 시간이 흘렀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 왜 심심한 얼굴인데? 왜 얼굴이 심심해요? 예? 얼굴이 왜 심심한데? 복숭아 나무 얼굴이 왜 심심해요? 뭐라고요? 꽃잎이 다 떨어져서요. 핑크가 없다고 이제. 맞죠? 자,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꽃잎이 다 떨어진 모습이겠다. 그렇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늘 밑으로 갔겠네. 화자 공간 이동했어 안 했어? 했어요. 공간에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복숭아 나무 곁으로 온 겁니다. 그늘 밑으로 왔어요. 자, 그늘 밑으로 왔다는 건 결국은 곁에 왔다는 거야. 옆에 왔다는 거죠. 근처에 왔다는 겁니다. 자, 물리적 거리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졌죠. 맞죠? 자, 심리적 이 거리가 이제 좁아짐에 따라 또는 심리적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도 줄어들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심리적 거리가 먼저 좁아들고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도 좁아들었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쌤이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어떤 대상을 계속 봐.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봐. 지나쳤는데도 계속 봐. 더 이상 안 보여서 거울로 계속 봐. 대상에 지금 매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시선을 계속 거기에서 떼지 못하는, 또는 내가 저 멀리 있었는데 얘의 옆으로 이렇게 오는, 또는 보듬어주는, 쓰다듬어주는 뭐 이런 행위들이 전부 뭔데? 대상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애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대상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지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인데?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들었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라고 할 때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중화근을 만들어 왔거든. 자, 그 다음에 표현법상으로 어떤 표현법 쓰여 있어?
도치법 쓰였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끊고 저녁에 오는 소리를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도치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데?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표현상의 특징을 좀 한번 보자면,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화자가 이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근데 이건 꼭 복숭아 나무뿐만 아니라 뭐로도 확장시킬 수 있어.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타인 모두를 우리가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타인을 봤을 때, 타자를 봤을 때, 또는 복숭아 나무를 봤을 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선입견으로 뭐 한 거야? 판단한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야.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면 그거는 이 시에서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지. 나는 그렇게 봤는데 걔 사실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수천의 빛깔 대상의 참모습, 진짜 모습, 본질적인 모습.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층적인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천의 빛깔이라고 얘기하지. 굉장히 얘 속에는 뭐가 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 다양한 면들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멀리했던 타자에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교감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제일 처음으로 필사했던 시가 이 시예요. 이 나이덕 시인의 시집이거든. 시집에 이제 보통 한 40편, 50편 정도 시가 실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 시가 시의 앞부분에 있었을 거야. 앞부분에 있으니까 필사를 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필사를 시도했다 끝까지 다 못했거든. 책한 건 너무 그러니까 두껍진 않지만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20살 때 했거든요 이 시를. 딱 20살 대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공부는 아닌데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어.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를 감상을 아주 깊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뭔가 글자들을 따라 쓰면서 이거를 읽으면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썼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때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1번 표정, 2번 표정, 3번 표정이 있다고 쳐. 그럼 나한테 1번 표정 보여주고 2번 표정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은 1번 표정이랑 2번 표정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사실은 그 1번 표정과 2번 표정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다 보면은 쉽게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뭔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속에 되게 많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로 나아간 거야? 진정한 이해로 나아간 상태가 되는 거겠지. 더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 깨닫게 되었으니까, 더 공감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아까 표현상의 특징 얘기했다. 그렇죠? 자, 구체화가 쌤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구체화가 뭐라고 했어? 구체적인 게 뭐라고 했어? 볼 수. 그치, 좀 더 넓혀서 볼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만질 수도 있고. 그치, 감각 가능한 형태. 구체화한다는 건 뭐야?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거죠. 자, 복숭아 나무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해서 주제를 구체화했다. 주제가 뭐였는데? 그 주제 안 적혀있나? 주제를 좀 보고 싶은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한 대상의 참모습, 진정한 이해. 그럼 얘가 어떻게 구체화가 됐는데? 뭐로 구체화가 됐는데? 대상의 참모습이 뭐였어 아까? 그렇지, 수천의 빛깔이었잖아. 무슨 감각으로 제시됐어? 아니 빛깔이 무슨 감각이에요? 시각. 시각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감각으로 지금 주제가 형상화 또는 주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산유화 여러분들 했어요, 혹시 학교에서? 네.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내용부터 좀 보자면 이건 뭐 별거 없구나. 그냥 바로 산유화 봅시다. 자, 비교하고 감상하라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봤을 때 아마 교과서에 같이 묶여 있는 작품은 거의 같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단원의 목표나 이런 것들 앵간하면 선생님이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거 뒤에 학습활동이나 이런 거 막 다 적으라고 하지 않아요? 안 적고 그냥 넘어가? 하나하나 다 적으라고 해요. 맞죠? 다 적으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학습활동이나 이런 거를 그냥 안 빼놓고 넘어가시려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까지 좀 같이 같은 단어를 나오면 같이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작품을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라는 거잖아, 본문으로. 뭐를 이해해보래요? 운율과 심상을. 운율은 운율 형성 방법이다, 그렇죠? 심상은 뭐야? 제시되는 감각적 표현이야,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까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의 운율 형성 요소 뭐 있을까요? 봐, 본문. 뭐 있는데? 오케이. 자, 종결음인데 어떤 종류의 종결음이야? 종결음인데 종결음이 뭐? 니다. 니다. 니다가 어떤 종류의 종결음이야? 니다가 어떤 종류의 종결음이에요? 영성. 평소문으로 끝이야. 혹시 친구한테 니다를 써요? 아니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을 조금 있어 보이는 한자어로 바꾸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체? 경어체. 맞죠? 경어체 어미 반복 또는 뭐 비읍 니다의 반복 다 되죠. 자, 경어체 어미의 반복, 비읍 니다의 반복. 맞죠? 자, 다음 또 경어체 어미의 반복의 효과에 대해서 학교에서 혹시 얘기했어요? 마치 이야기해주는 듯한 효과를 준다는 거. 안 했어? 넘어가. 자, 그 다음 또 운율 형성 요소 재미안 뭐 있는데? 자습서에 적혀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뭔데? 행성. 시구 반복도 맞아요. 시구 반복 또는 단어 반복 이렇게 해도 되죠. 뭔데? 그게 시구 반복.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 겹의 마음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마음 이게 아니고 여러 겹의 마음 두 번 나왔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동일한 시어 원리로 눈부셔 동일한 시어의 반복.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복숭아 나무로 곁으로의 운율 형성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산유화 봅시다. 이게 내용은 뭐 별게 없어요, 맞죠?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없이, 여름 없이 꽃이 핀다고. 뭘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자연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어떻게 있어요? 혼자서 있어요. 혼자서 느껴지는 정서가 뭔데? 외로워. 외로움 쓸쓸함. 자,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피어 있답니다. 자, 다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운다는 건 뭐 짹짹 지저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처럼 힝힝 우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작은 새가 힝힝 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사실 우는 건 누군데? 맞아. 화자의 정서야. 맞죠? 자, 그래서 우는 화자의 정서가 작은 새에게 뭐가 되었다?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객관적 상담을 얘기했니? 이거 하면서 했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오케이. 자, 객관적 상담을 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였냐? 화자의 감정이 자, 다음 두 번째는 화자와의 정서 대비죠. 마지막은 화자의 정서 환기. 자, 환기라고 하는 거는 불러일으키는 거 또는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환기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로 보통 제시되는데, 자,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자의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정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 근데 누구도 정서가 있어야 되게요? 대상의 정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동일해.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입이죠. 자, 다음 화자와의 정서 대비는 화자 정서가 있어. 대상의 정서가 있어. 서로 반대되어야 돼. 나는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저기에 있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짹짹거리면서 논의고 있단 말이야. 나는 혼자 있는데 지들은 커플이야. 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서와 반대되는 정서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대되는 어떤 대상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난 혼자인데 쟤네 커플이야. 그렇죠? 자, 다음 화자의 정서 환기는요,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대상이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새가 운다잖아. 힝힝 운다고요. 우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픈 정서, 운다라고 하는 정서가 지금 새에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 새가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없잖아. 맞죠? 그러면 아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이 내 정서를 막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뭐 최근에 이별을 했어.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 잘 살고 있었어.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창밖을 봤더니
비가 막 이렇게 내려. 이게 내리는 비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으이씨 보고 싶어. 라고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혹시 저 비에 감정이 있어요? 비가 정서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비가 내리는 건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근데 저 내리는 비를 보는데 갑자기 내 정서가 막 불러일으켜진다고. 원래 한 30%였던 그 정서가 막 70%, 80%, 100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서 환기라고 하는 거야. 제 정서랑 내 정서랑 서로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제 몸으로써 끌어오르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표현을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이 울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비가 내리는 상황을 보고 하늘이 울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1번이야 3번이야? 3번. 1번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왜? 하늘이 운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하늘이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 내 정서랑 하늘 정서랑 똑같은 거야. 하늘이 실제로 울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누가 울고 싶은 거야? 내가 울고 싶은 거야. 나의 울고 싶은 정서가 지금 하늘이 운다라고 해서 하늘에게 정서를 부여해줬잖아. 그러면 제 정서랑 내 정서랑 똑같다고. 그러면 감정이입이야. 이거는 뭐야? 저 대상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봤는데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야. 그게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라고 하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산에는 꽃 지네. 자 이거 아까는 뭐였어? 피네. 여기서는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피네 지네 있어 없어? 없어요.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미상관인데 안복과 연주를 통한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피뇌 한번 봅시다. 뇌라고 하는 어미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 일단 첫 번째 가군의 효과. 학교에서 혹시 가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군. 가군이라는 말 아예 안 했어. 가군을 영어로 하면 뭐게요? 위치 봐봐. 가군을 영어로 하면 뭘 것 같아? 일단 영어야. 말끝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네. 가군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 라임이라고 합니다. 가군을 영어로 하면 라임이야. 각이 무슨 말일까요? 다리각자야. 다리각자. 운은 이렇게 운자를 맞추는 거야. 운자 맞추는 건 저기 순양전에서 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끝에다가 운을 맞추면 그거를 가군이라고 합니다. 다리 쪽에 운을 맞춘다. 알겠죠? 그게 라임이죠. 자 그래서 가군의 효과를 얻으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다음 감정의 절제.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감정이 뭔가 터져 나오는 시가 아니야. 관조적 태도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관조가 무슨 뜻인데? 관조가 무슨 뜻이야? 관조할 때 관이 뭐야? 뭐 할 때 관이야? 뭔데? 관장? 관장한다? 아, 그 지역을 관장한다? 아 근데 그거 할 때 관도 맞아. 근데 좀 더 일상적인 표현 없을까요? 관람. 관람 오케이. 관람도 관찰하다. 맞죠? 자 관조적은 일단은 좀 쉽게 의역하면 바라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뭔데? 화자는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하고 있어?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화자는 여기에 지금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고 있어. 이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꽃이 폈네? 꽃이 졌네? 산이 우네? 어쩌네?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의 절제, 어떤 반주적인 태도를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요거 삼음보의 율격, 민류적인 율격이다. 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지금 삼음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삼음보가 각각의 연마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1년 4년을 제외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진달래꽃 했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어요. 자, 중학교 때 말고 작년에 안 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삼음보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우리가 보통 음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한 줄로 1음, 2음보, 3음보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 얘네 음보 끊기는 거 보면 2, 1, 2, 1이야. 얘는 뭔데? 1, 1, 1, 3이야. 맞죠? 지금 행마다 음보를 뭔가 변주를 주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각 연에 음보의 변주를 주면서 3음보의 음률을 맞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종결언니 내는 아까 얘기했다. 그쵸? 자, 다음 1년과 4년이 반복 변주되어서 수미상관을 구조를 이룬다. 이건 아까 얘기했다. 그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그러면? 인생과 자연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이요. 에? 근원적인 고독이요? 자, 산의 꽃은요 어떻게 피어있다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서 주제 또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진짜 딱 두 개밖에 없어. 뭐랑 뭐밖에 없을까요? 이 시 전체에서 이 시의 주제 또는 정서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뭔데? 혼자서 또 우는 두 개. 맞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산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곳이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꽃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해봐봐. 하나의 한 송이의 꽃의 삶이라고 생각해봐봐. 꽃이 피고 꽃이 지네. 한 송이의 꽃의 삶이라고 봤을 때 걔 어떻게 산다고요? 혼자 산다고요. 인생 독고다이라고요. 맞죠? 자, 그래서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어떤 이 본연의 외로움, 어떤 태어났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느껴봤으려나요? 이거는 오히려 막 내가 다른 사람과 여럿이 있더라도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있는데 나는 외로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또 뭐 하고 있는데? 우는 새는 자, 화자의 정서잖아. 맞죠? 이 새가 뭘 좋아한답니까? 꽃을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에서 살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그냥 화자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꽃은 어떤 존재?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 새는 뭐야? 울고 있는 존재. 그 존재들, 각각의 존재들이 그냥 어디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산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얘를 좀 확장하면 뭐야?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세계라고 하면 이 세계도 누군가는 혼자 피어있고 누군가는 혼자 울면서 꽃 좋아하면서 살아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했어요. 자, 봅시다. 요까지만 하고 시작. 이화 뭐예요? 백꽃. 월백 흰 달빛. 은한 뭐야? 은하수. 이화 월백 은한 얘네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전부 무슨 이미지? 백색의 오씨 이미지. 아 10펜 안 나오네. 큰일 났다. 또 10만원 나가겠네. 자, 백색의 이미지 이화 월백 은한 흰색의 이미지입니다. 삼경은 뭐야? 완전 새벽이야. 완전 새벽. 그래서 저는 밤 11시에 안 자는데요. 나도 안 자. 우리 11시에 마치는데. 근데 이때는 한밤중이야. 왜 한밤중인데? 해 떨어지면 자잖아. 해가 언제 떨어지는데? 저녁 7시. 잠든 지 4시간 지난 뒤야. 제일 일어나기 싫은 시간.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지금 자습서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자습서 페이지 57페이지. 주야 그 옆에 저 카메라한테 조심해야 돼. 자습서 57페이지. 자, 밤 11시면 잠들고 난 뒤 4시간 뒤라고 제일 일어나기 싫은 시간. 남들은 제일 깊은 잠을 자는 시간. 그때 나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얘네 보고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잠을 못 든 상태로 뭐 하고 있어? 저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어. 얘네들은 전부 뭐야? 이 검검한 시커먼 밤에 보이는 흰색의 것들이야. 배꽃도 흰색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꽃은 저기 뭐냐? 봄에 피죠, 봄에. 자, 그래서 지금 봄날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봄밤의 분위기라고 하잖아. 이 화가 봄에 펴서. 자, 일지춘심이라고 하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한 개의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럼 봄날의 마음이 뭔데? 혹시 지금 봄날의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마음 좀 싱숭생숭해. 밖에 지금 막 벚꽃은 폈거든. 시험이 끝나도 벚꽃은 좀 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연애를 좀 시작하고 싶다거나 썸을 좀 타고 싶다거나 이런 감정들도 뭐 다 싱숭생숭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밤이 돼서 생각나는 거야. 센치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맞죠? 자, 그래서 그냥 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많고 잠은 오지 않는 뭐 그런 상태의 마음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싱숭생숭한 마음 상태. 알겠죠?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이제 사랑만으로 해석되진 않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일 많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 봄날의 마음. 맞죠? 봄 타는 거. 자, 자규야 알야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규가 뭔데요? 자규 뭐야? 접동새, 속접새, 다음 두견새, 자규, 그 다음에 귀촉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얘를 가리키는 단어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많아. 이 세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얘는 한국문학에서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새거든요. 얘가 왜 한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요. 얘가 밤에 산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소쩍소쩍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소쩍새야. 근데 이 소쩍소쩍 소리가요, 우리가 그 밤에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되게 구슬프게 훌쩍훌쩍거리는 소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뭐 지저귀나 찝찝거린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그냥 운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진짜 막 사람의 울음소리 같이 울기 때문에 구슬프게 들리죠.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문학에서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이제 대상물로서 많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알 거라는 거야, 모를 거라는 거야? 모르는 거라는 거야. 내 이 복잡한 마음을 자규라고 알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자규야 알야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상관문인데 자, 얘는 그러면 화자의 정서랑 얘랑 동일해요. 그러진 않죠. 얘는 정서를 딱히 부여해주지 않았어. 맞죠? 자, 그래서
자규는 정선은 없고 정선 안 가지고 있어. 그냥 뭐만 하고 있어?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더 강하게 끌어올려 주는 거죠. 심화, 불러일으켜서 더 불을 지피는 거야. 애상이 무슨 뜻인데? 이거 한 거 같은데 애상. 애상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애상 쉬운 말로. 슬픔. 애자가 무슨 애자라고 했어? 슬플 애자라고. 그러니까 애상 그냥 슬픔입니다. 슬픔. 알겠죠?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슬픔을 그냥 애상이라고 해요. 알겠죠? 다 뭉뚱그려서 생각보다 되게 큰 범위야. 자, 그래서 이런 나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자규는 모를 텐데 다정,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 하여서 잠 못 들어 노라라고 되어 있네. 자, 노라, 도다, 구나 나오면 전부 뭐라고 했어? 영탄 적어줘. 자,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고독과 애상적 정서를 훨씬 더 심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시름겨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이 사람 왜 슬픈지 몰라? 얘기 안 했어? 아,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쓰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모른다가 맞습니다. 이 사람 왜 슬픈지 몰라. 근데 조금만 더 이제 나가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 밤에 잠 못 자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뭐 여자 때문이겠지. 맞죠? 일단 이성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나라 걱정입니다. 당시가 고려 완전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쇠퇴해가는 고려의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알겠죠? 보통 이 두 가지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색채 이미지 드러나는 거. 분위기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 고독한 봄밤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감각적으로 제시했잖아. 그렇죠? 고독한 봄밤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맞는 말. 감각적으로 제시해서. 자, 다음. 요거 얘기 안 했네. 자, 봄밤의 경치를 먼저 제시했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 다음에 심정을 나중에 드러냈어. 우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유충혈전 봅시다.